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운스테입니다. 예,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21년 제12회 읽고 있고요. 마지막 작품이에요. 한정현 작가님의 우리의 소원은 과학소년이란 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감상평은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너무 좀 정신이 없어요. 중구난방이랄까? 정리가 잘 안 돼요. 뭐 윤선영, 메리, 하여튼 누가 안나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경준 누가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액자 소설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옛날 그 조선 시대의 역사를 가져와서 역사에서 누락된 역사에서 묻혀버린 어떤 소수자들을, 여기도 이제 퀴어 나오죠. 동성애 코드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을 데리고 온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역사에 묻혔던 그런 사람들. 근데 좀 구조가 복잡하다. 뭔 말 하는지 알겠는데 좀 헷갈린다. 좀 저런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이제 첫 이야기와 액자식 어떤 이야기도 좀 헷갈렸어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맞아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얘기를 앞에서 초점이 딱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와 어떤 여자 어떤 얘기, 그리고 존과 선영의 어떤 뭐 관계 얘기, 그리고 딸 얘기, 그리고 메리한테 이제 남성이 뭐를 원한다는 것들 얘기가, 이것도 이렇게 딱 직감적으로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저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말하고 네. 있는 지금도 이게 뭔 말인지 헷갈려, 이게. 그러니까 이미 정리가 잘 안 돼. 이 말만 해도 네 가지인데, 그러니까 초점이 네 가지인데 다섯 번째는 초점이 안나 까레니나가 나오고, 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헷갈렸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징가 제트 얘기가 나오면서 이 소설이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는 어떤 함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성분들, 이런 게 이제 슬슬 굉장히 잘 나오기 시작하고, 굉장히 좀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한번 좀, 좀 재밌게 봤던 부분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상대적으로 제가 이전 소설은 그 0%로 향하여 서예자 작가님의 그 문장도 엄청 많이 읽었잖아요. 제가 좋아서. 사람이 좋으면 이게 또 애정이 가서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우리의 소원은 과학소년, 제가 이번 주 읽었던 5편의 소설 중에서 제일 안 좋게 물론 다 좋지만 한 5위, 5작품 중에 5위 정도로 보는 소설이라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이게 취향이 갈렸기 때문에 이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뭐 소설에 있는 방식이 뭐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사실 그 팝송의 가사들도 매드 앳 디즈니 사실 잘 모르지만, 들어본 것 같은데 아마 디즈니를 까는 내용이겠지만, 디즈니는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구현 어떤 동화들은 다 사기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 같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마징가 Z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떤 예전의 어떤 사료들을 통해서 이 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뭐 저거 뭐라 해야 돼? 사내가 이제 여장 남자? 아, 맞아요, 어, 맞아요. 나오죠. 예, 여성 남자.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여성들이 다 이제 핍박을 받고 혐오감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편향적으로 쓰여졌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와, 이런 얘기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정말 그 제중원과 조선의 여성들과 그 예전에 이제 뭐 딸 이렇게 막 홀려처럼 팔아먹고 막 그런 어떤 풍문이 돌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1920년도에 어떤 우유 급식 이야기라던가 뭐 토요 모자 복직 클럽 이런 얘기들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새로운 어떤 오.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오. 앞에서는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설을 또 복잡하게 꼬고 있어요, 막 구성을. 예. 저는 그런 거를 더 그런 것도 좋아하고 오. 진짜 이게 소설을 막 꼬고 막 무의식을 꼬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나 그 약간 좀 이렇게 여성의 무의식에는 항상 정준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여자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남자인데 조금 뭔가 이렇게 신사 같은 그런 맞아요, 거를 맞아요. 이렇게 키다리 아가씨 뭐 아저씨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경아나 이제 뭐 아니 경아는 저거지 경주이지. 그 뒤에 얘기들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다만 너무 편향적이다. 네. 어. 근데 그 편향성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역사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을 했을 테니까요. 저도 뭐 일단은 뭐 저는 뭐 성소수자, 뭐 퀴어, 뭐 페미니즘 이렇게 다 나오면 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되게 좋았고, 저도 좋았고, 다만 구조가 복잡했을 뿐이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웠을 뿐이지, 어, 어, 전반적으로 저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음. 아무리 두 번째, 세 번째 봐도 이게 이게 좀 더 가독성 있게 가독성. 이 그 소설의 최대 단점이 그러니까 네.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 진짜 구조가 사람도 너무 많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 헷갈려요. 심지어 중간중간에 그냥 안나가 이제 뭐 배 이제 뭐 바다에 가서 뭐 눈을 보면서 여러 번 뭐 얘기하는 것도 이제 있지만 좀 이렇게 시간이 앞에서는 이제 막 좀 재해석해서 꼬더라도 그러니까 중간 부분은 좀 이렇게 그 선행적으로 그 시간 순서로 좀 이렇게 써 주면은 그러니까 읽기가 좀 이렇게 좀 편하거든요. 계속 맞아요. 이제 중간에 막 뭐 어떤 예전의 사건, 뭐 오늘 사건 그리고 막 갑자기 어떤 사건 이렇게 막 자꾸 이게 막 그 구조가 이렇게 막 뒤틀리니까 읽는 데는 어려운데 사실 그 어려운 것도 뭐 하나의 어떤 읽는 맛인 것 같긴 해요. 예. 하긴 뭐 그걸 노렸을 수도 있겠다. 뭐 근데 중간중간에 뭐 지금 보이면, 제 문장을 읽어 드리면, 어 "저기 배운 사람들은 남자랑 여자가 사랑하는 게 아이를 낳고 국가가 정한 법을 벗어나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안나 너는 알지? 이 수정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도 이 우정도 사랑이라는 것을." 뭐 조선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정서와 그런 언어들, 그런 느낌이 나요. 문장들이. 뭔가 좀 진지하고 심각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제 "이름을 기억할 것. 낙관하자." 낙관하자 이게 계속 반복되죠. 어 그런 것도 잘 살린 것 같고, 마징가 Z에서 따온 그 두 얼굴,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고, 그런 인물도 잘 가져온 은유? 어떤 상징인 것 같고, 그리고 과학 소설, 여기 제목이 과학소년인데, 우리의 서원은 과학소년,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하죠. 당대에 보면 그때 한국에선 과학 소설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많은 과학 소설의 주인공은 언제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주 외계인으로부터 나라와 지구를 구하고 그저 힘없기만 한 소녀를 구해 주는 멋들어진 과학 소년들이었죠. 심지어 소녀들은 자신을 구해 준 과학 소년과 반드시 사랑에 빠졌죠. 아버지는 선영이 연애 소설을 읽는 것을 질색해서 과학 소설이 실린 잡지를 사다 주었다고 해요. 과학을 한다는 것은 영지라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시들해졌죠. 소녀들은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외계에는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과학소년들은 외국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도 내팽개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애국자이기까지 했죠. 이런 게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고 반복되기만 하던 소설 속 과학 소년들보다 삶을 위해 뛰어든 소녀들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사실 그건 선영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이야. 우리들 어둠은 사랑이 되는구나. 우리들 어둠은 구원이 되는구나. 이런 말도 있고. 어,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 이 소설의 끝부분에 보면 참고 자료라고 해서 한정현 작가님이 참고한 책들이 나와요. 거의 이건 한 15권 쫙 나오거든요. 뭐 제목만 보면 근대 여성 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우리 몸이 세계라면, 조선의 퀴어, 재중원 세브란스 이야기, 젠더 무법자, 여성 노동자 투쟁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초창기 SF 아동 청소년 문학의 전개, 1920년대 내한 여성교사들의 공중보건위생과 유아복지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참고했다는 걸 작가님이 밝히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감동, 읽으면서, 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공부하셨구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파우스트님은 뭐, 이 작품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뭐 네, 읽으면 읽을수록 좀 뭔가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뼈를 묻고 있는 정말 이제 어떤 삶의 어떤 뼈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근데 이제 앞에서의 그거는 좀 의아하긴 해요. 마징가 제트 이야기는. 음, 조금 다른 차원이라서. 네. 저는 근데, 이 소설 본편, 소설보다, 솔직히 작가의 말과 해설, 평론가님의 해설이 좀 더 와닿았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떤 소설은. 그래서 그걸 작가 노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우리의 소원은 과학소년에 나오는 인물들을 비롯해 내가 관심을 갖는 그 시대 사람들은 제국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아서 탈각된 존재들이다. 성소수자, 무당이라는 직업이 여성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여겨졌던 시대에 무녀, 기녀, 식민지 피지배자, 서구권이 아닌 외국 출신의 노동자, 결혼 제도가 여성의 순결성과 이성애와 단일한 민족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인물들은 변태 성욕자나 타락한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거나 차별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져 지워져야만 했다. 그리고 그 혐오의 역사는 유구하게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변태 성욕자도 타락한 인간도 아니고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도 아니다.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변화한 강한 사람들이다. 언젠가 한 대담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소설은 현실에 대한 모사가 아닌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며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 방식대로의 기록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내 소설의 한가운데로 데려오고 싶었고, 내가 탐구하는 소설의 가능성을 선하고 유연한 그러한 강인함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데 두고 싶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악한 인간들을 이해하는데 내 뇌와 지면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니와 나는 선한 강인함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세상을 낙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소설 속의 사랑과 낙관은 실제하지도 않는 경제적 이익이나 권력을 보상으로 내세워 현재의 힘든 상황을 무조건 견뎌내게 만드는 잔혹한 낙관주의와는 확연히 다르다. 즉, 미래를 위해 현재를 반납하는 삶의 자세를 인내로 포장하는 그런 의미의 낙관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소중한 걸 놓아야 하는 순간조차 유연함으로, 선함으로 이겨내는 사람들만이 품을 수 있는 강한 마음이다. 정말 좋았어요. 저는
작가의 말이 자 여기 뭐 특히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변화한 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소설은 현실에 대한 모사가 아닌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며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 방식대로의 기록이다." 이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이 소설을 다시 보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더 이상 악한 인간들을 이해하는데 내 뇌와 지면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니와." 이거 그렇거든요. 뭐 우리가 어떤 작가들은 '저 살인자가 왜 살인을 했을까?' 그걸 계속 그 살인자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쓸 수 있죠. 근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대의 우리 시대의 작가들은 그러니까 남성의 마음 뭐 여성과 남성이 있으면 남성인데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한번 써 보겠어.' 이러면 망한다. 실제 망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워낙 옛날에 그런 뭐 비판하기 위해서 혹은 조롱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지하게 내가 한번 써 이런 순간 망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자본가 뭐 기업 경영자 뭐 기업 사장의 입장을 내가 써 보고 싶어. 이래도 망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 노동자들, 어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혹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뭐 그동안 인제 또 아니면 퀴어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 내가 대변해서 써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악한 인간들을 이해하는데 내 뇌와 지면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정말 맞는 말이라서 이런 부분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파우스트 님은 어떠셨나요? 이 얘기를 뭐 듣다 보니까 어 이런 어떤 이제 퀴어나 어떤 문학이 가진 어떤 소중함이 이제 그런 어떤 음지를 비추는, 그리고 이제 그런 소수자를 대변하는, 뭐 하루키는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라면 '나는 계란 편이 되겠다.' 뭐 그런 선언 어. 같은 거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는 좀 어그러지거든요, 이 소설의 어떤 그런 그래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도, 뭐 케네디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가 있고 그 영부인이 되지 못한 그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면서 이제 3S 섹스 스크린 스포츠 나오고, 그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사다 줬던 과학 소설들까지 나와요. 여기는 너무 꼬였어요, 여기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앞에 이제 있던 어떤 인간의 이중성과 폭력성과, 그리고 이제 어떤 젠더, 젠더 문제, 그리고 그 여성이 이제 핍박을 받던 어떤 시대들, 탯줄도 뭐 이렇게 뭐 안 잘라고 뭐 그 여성이 아예 그냥 천대받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남자의 어떤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노동의 어떤 편에 서는 것도 많이 이제 썼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이 서사의 어떤 구심점이 잘 작동하고 이 기기가 어 하나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형식으로 잘 작동을 하려면, 어 이 뒤에 어떤 논의들은 또 다른 어떤 이미지나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생각이고, 앞에 있었던 마르가제트와 이 선영의 삶과 남편의 그림자, 그리고 자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어떤 폭력들, 소외들,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여기서 쪼끔 편향적이긴 하지만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제가 아까 작가의 말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소 평론가님의 그 글을 좀 와닿았던 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실은 한정현의 소설은 대체로 평론가나 연구자가 해설하고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그의 소설은 평론가로 하여금 그 내용을 학술적 용어로 번역하거나 구현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는 근대의 통치 권력이나
제국, 식문주의, 호모사케르, 젠더와 섹슈얼리티, 규범성과 정상성 등 온갖 단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것은 애초 그의 소설이 방대한 역사적 학술적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뚜렷한 기획과 전략하에 구성된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설의 형식은 평론의 형식을 결정한다. 이 문장 뭔가 의미심장해요. 소설의 형식은 평론의 형식을 결정한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 평론이 평론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소설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난 평론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이런 거 있죠. 그렇다면 담론에는 담론으로 나는 한 편의 작품에 대해 첨언하는 대신 체계적 집합적으로 구성된 한정현 세계에 대한 나의 응답을 전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이소 평론가님의 평론이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형식상. 탁월합니다. 감탄했어요. 저는. 그래서 357쪽을 보면 바디우 얘기 나와요. 자, 가장 급진적 비판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의 예술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망라하는 범위가 무한함을, 실은 동시대라는 명명 자체가 이름 없는 명명 혹은 시간 없는 시대처럼 우리 시대가 지닌 기만에 가까운 탄력성을 증명하고 있음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되게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알랭 바디우 얘기를 하는데, 바디우가 글로벌화된 신자유주의적 세계를 향해 세계 없음, 월드 리스니스라는 얘기, 세계 없음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대한 반박이나 보상처럼 이제 온갖 곳에 세계관이라는 말이 넘쳐 흐른다. 세계가 없다면 세계관이 있으면 되지 뭐. 한정현이 꾸준히 작업하고 있는 여성과 퀴어의 계보와 그 계보를 지탱하는 각종 논문과 인터뷰 등의 자료에 대해서도 한정현의 세계관이라 부르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다. 나는 바로 이 지점, 세계관과 세계를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한정현의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계관과 세계. 한정현의 세계는 어쩌면 하나의 세계관에서 출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의 수만큼 존재하는 세계관 따위에 만족하는 다원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블 세계관처럼 새로운 법칙과 규범을 창조해내는 유사 조물주의에 가까운 것도 아니다. 한정현의 세계에는 현실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존재하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하는 실천이 존재하며, 그 실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적, 학술적 근거가 존재한다. 이것을 교환 가능한 세계관이라 부르는 것은 과소진술이다. 이것은 원하는 세계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이자 생성 중인 세계, 다시 말해 특권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세계다. 한정현 소설의 정치학은 세계관의 권리가 아니라 세계의 권리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나와요. 최근 독자와 평단의 많은 지지를 받은 여성 퀴어 서사 중 상당수는 흡사 감정 교육처럼 딜레마에 가까운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둘러싼 심리적 갈등을 섬세하게 묘파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한정현의 소설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현재와 식민지 시대를 오가는 이번 소설을 다시 떠올려보자. 소설은 현재 시점의 메리와 선영, 식민지 시기의 안나, 경준, 수성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5명에게 보이는 관심도 이들의 심리적 현실에 대해 정교하게 설정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역사 속에서 유동할 때 그 간난과 분투를 향해 응원을 보내는 것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성격은 다소 평면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안나는 타고나기를 원래 강하고 현명한 사람인 것 같고, 경주는 원래 안나를 사랑하기로 정해진 사람 같으며, 수성은 원래 선한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 같다. 어쩐지 이 소설은 소설 속 누군가를 문제적 개인으로 면밀하게 서술하여 소설 밖 누군가를 납득시키는 일에는
그다지 의욕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나는 한정현의 소설이 현재 한국 문학장에서 다소 독특한 좌표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소설은 페미니즘 리부트로 표현되는 최근 한국 문학의 주된 흐름과 함께하는 동시에 많은 여성 퀴어 소설가 그 토대로 삼고 있는 윤리의 시대와는 어긋난 위치에 서 있다. 본래 윤리란 왜의 문제에 무력하고 어떻게의 문제에 재능을 보인다. 이런 문장 좋죠. 윤리란 왜의 문제에 무력하고 어떻게의 문제에 재능을 보인대요. 윤리적 주체는 자신이 왜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느냐고 회의하거나 세상이 왜 이따위냐고 항의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책한다.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고 자신의 무지를 매 순간 새롭게 인정하는 것은 왜를 둘러싼 의문의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를 둘러싼 숙고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윤리란 왜를 둘러싼 의문의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를 둘러싼 숙고의 과정이라는 거죠. 곱씹을 만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하여 윤리가 가장 중요한 세계는 계급과 지역과 젠더를 사려 깊게 식별하는 다원화된 세계인 동시에 그 이질성을 미지근한 온기로 다독여 총체화해버리는 역설적으로 일원화된 세계일 수 있다. 어, 이미 존재하는 주체성의 형상들을 모두 인정하고 세계를 어느 정도 균질하게 인식해야 윤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곰곰이 따져보면 맞거든요. 윤리의 세계는 일원화된 세계이고 균질하게 인식해야 하는 세계인 거죠. 실제로 윤리의 시대는 이념의 불필요함과 혁명의 불가능함을 모두가 받아들인 이후에야 시작되었다. 윤리의 시대는 이념의 불필요함과 혁명의 불가능함을 모두가 받아들인 이후에야 시작되었대요. 이념과 혁명이 제시하고 희망하는 것을 미래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미래 대신 윤리를 얻었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윤리는 역사나 미래가 없어도 작동할 수 있는 절대 명령이자 형식이다. 그런데 한정현의 세계 속 인물들은 이와 같은 윤리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 이 세계의 인물들은 윤리의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난해한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다. 한정현의 소설은 편애하는 인물들에게 바람직한 주체성을 부여하여 길을 열어주고 이들이 경험하는 가혹한 세상을 향해 명백한 반론을 제시하며 이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의 모습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한정현의 소설은 지금 주변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럴 법한 현실을 위한 확대경을 제공하기보다 그러하길 바라는 주체성과 미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보통의 소설이 이런 경우 많죠. 그럴 법한 현실을 위한 확대경을 제공하죠. 보통은. 이런 경우 많은데 한정현의 소설은 그러하길 바라는 주체성과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요. 그래서 미래를 꿈꾸는 이 소설의 배경이 과거 식민지 조선인 것은 적합하다. 비록 서슬퍼런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시기는 지금의 기준에서 보자면 마치 미완성 국가 같은 아직 통치의 기술이 촘촘하지 않은 시대다. 소설은 이 유동적인 시대를 무대로 근대 유토피아적 충동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연애, 과학, 보건의료, 계몽 등 근대의 통치술에 저항하는 주체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꿈꾸는 것과 이를 위해 대문자 역사에서 지워진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자신의 시대를 인식할 줄 아는 동시대인이 자신의 시대와 완벽히 어울리지 않는 자, 자기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자라면 당대의 규범성과 정상성의 폭력을 직시하는 한정연의 인물들, 그리고 영원한 현재에 갇힌 지금의 시대와 불화하는 작가의 한정연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시대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정연의 소설에는 늘 시대착오적으로 꿈꾸고 투쟁하는 주체들의 계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계보학적 기획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윤리와 정치적 올바름을 훌쩍 초과한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요.
여전히 낙관하자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미국이라는 바깥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들과 달리 지금의 우리는 외부가 존재하지 않는 금융 자본주의의 동질적인 세계를 살아간다. 그렇죠. 외부가 없죠. 우리의 세계는 공간적인 바깥을 상상하기 어렵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너머에 대한 상상력조차 언제나 세계 내부의 요소였기에 밖을 상상하는 일은 어느 시절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 상상력은 필연적으로 내부에서 발화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외부를 상상하는 상상력은 내부에서 발화한다. 자, 바깥에 대한 가능성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움튼다. 이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본주의 세계가 이 한국이 너무 싫어. 싫은데 그럼 그 가능성,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거냐? 미래가 아닌 과거에서. 이 역사 공부를 하자 이거죠. 역사,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실제로도. 미래가 아닌 과거에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밖이 아니라, 엉뚱한 데가 아니라, 일단 지금 이 현실, 이 내부를 보자. 그러면 그 안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지금과는 다른 세계를 꿈꾸는 자들은 과거의 어둑한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한정희원의 소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와 미래에 동시적으로 참여한다. 이것은 과거를 잃어버린 유토피아로 믿기 때문이 아니다. 과거를 우리의 암과 상상력을 섞어 다시 빚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결을 거슬러 역사를 솔질해야만 빗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이게 발터 베냐민이 한 말인 것 같아요.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들, 이들이 되살아난다면 이들은 지금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미래를 상상할 것이다. 우리의 바깥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 여기가 아닌 세계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또한 사라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꽤 다른 소설에 비해서 제가 이 평론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그만큼 소설보다 이 해석, 이 평론, 해설이 더 와닿았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철학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셨죠. 이 평론가님께서. 제가 읽으면서 뭐 곱씹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파우스트님은 이거 해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뭐 그럼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에 이야기도 그렇지만 인지하는 어떤 구원이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역사를 보는 거는 사실 자신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인지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입장에서 과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뭐 적합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불만인 거는 항상 왜 여기서도 남자는 왜 다 쓰레기인가? 어, 이게 아니 사실 그 남자 소설도 뭐 까라마초프가 형제들도 사실 자신이 러시아의 민족은 다 멍청이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되게 뭐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막 멍청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되게 뭐 엄청 이렇게 자애로운 어떤 여인도 있고 막 되게 질투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막 성격이 막 배배 꼬여 있는 사람도 있고 진짜 막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단편 소설의 어떤 그런 한계인 건지 아니면 뭐 지배적인 어떤 형식에 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몰라도 인간 어떤 내면을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좀 과장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사를 과장함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어떤 오독의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의 어떤 핍박의 역사와 어떤 이 굉장히 좀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리고 딸을 그냥 돈 받고 그냥 팔아 버린 그런 어떤 역사들을 보면은 좀 뭔가 희생양이 이제 많이 되었던 뭐 사건들이 예전에 뭐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앞으로의 어떤 기초가 되는 어떤 반성의 거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정현 작가님의 우리의 소원은 과학소년에 대한 별점을 주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별, 별 3개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잘 썼지만 이게 아까 이 치명적인 단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 술렁술렁 읽으면서 이게 뭔 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인물들 헷갈리고, 정말 구조 헷갈리고요. 난해하다. 나중에 우리 해설 읽고 하니까 이제 좀 감이 와서 그렇지. 일반 독자들이 이거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구조를 꼬아놔서. 이게 치명적 단점 때문에 별 3개 줬습니다. 어, 어떠신지요? 저는 이 소설이 형식도 이제 좀 너무 이 초점이 이제 여러 가지고 그뭐 뒤에서는 너무 이제 뭐 꼬인 어떤 역할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편향적인 어떤 얘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4.4점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4.4요? 그래서 이건 이 오늘 5편 중에 제일 높게 주신 거예요. 4.4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는지. 그래도 이게 구조나 형식이나 아니면은 그 내면의 이야기의 어떤 무게가 이제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예술 영화로 치면은 어 굉장한 예술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주제의 무거움. 중요하죠. 주제가. 실제로도 이 소설은 무겁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어, 요번 주에 2021년을 다 끝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주 만에 2022년 드디어 올해입니다. 올해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인데 2022년 작을 하루 한 주 만에 다 끝내버릴 다음 주에 그러니까 7편의 작품을 다룰 텐데 이게 녹화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요. 할 말이 많아지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다음 주는 전 정말 기대돼요. 왜냐면 이 뭐 그런 감이 이게 저희가 이제 매년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확신이 드는 건 최신으로 올수록 이 작가상이 젊어 젊어진다?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옛날 뭐 2013년, 뭐 2012년 이때 그 상탄 작품들을 보면 약간 좀 낡아 보이는 그 문장도 그렇고요. 불과 뭐 1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그 정도 낡음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요번 올해 아니 작년이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젊다? 어, 낡게 느껴지진 않아요, 절대. 낡았다는 느낌은 없고요. 이 작품집은. 혹시 좀 뭐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파우스트님은 이거 2021년 작을 총평을 하신다면 7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전반적으로 작품들이. 굉장히 좀 날이 서 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자세하게 날이 서 있다. 어떤 날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보통의 어떤 정석적인 어떤 소설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제 문학을 이제 읽다 보니까 정석이 이제 질릴 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설들을 보면서 다시금 약간 좀 제 습작기도 떠올리게 하면서 사실은 또 이런 어떤 불안정인 어떤 요소들이나 혹은 이제 중간에 이제 칼도 이제 날이 이제 좀 벼르다가 살짝 이제 뭐 뒤틀려서 이제 다시 벼려야 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그 과정이 다 소중한 거거든요. 그 그쵸. 이상이나 그 문학상 노벨상 탄 작가들이 다 초고로 노벨상을 탄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음, 그 사람들이 다 초고로 처음부터 잘 쓰는 뭐 음, 미켈란젤로나 뭐 다른 어떤 피카소도 뭐 처음부터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 때부터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런 어떤 느낌을 보면은 음. 굉장히
만하고 굉장히 음. 좀 너무 좋다. 네. 아, 좋다. 계속 썼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음.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에 2022년 작품 보면 전 너무 기대돼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주제로 어떤 문체로 다룰까? 정말 기대됩니다. 좀 요거 한번 해 볼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7편 봤잖아요, 저희가. 대상 포함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작품 하나만 딱 뽑는다면 일단 저부터 네. 오늘 했던 서희재 작가님의 0%를 향하여, 아까 영화 얘기 제가 음. 극찬했었죠. 별 5개 주고.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0%를 향하여가 제일 좋았는데 파우스트님은 한 작품만 뽑는다면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당연히 뭐 전하영이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는 뭐 음 그 모카 맨션이나 이제 우리의 소원은 과학소년이나 이 정도가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전하영 작가님의 작품은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았었는지. 음 일단 뭐 되게 전하영 작가의 글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뭐 화평을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 그 뒤에 이제 제가 평론을 쓰거든요. 그리고 뭐 평론도 아니고 그냥 감상문인데 감상문을 쓰면서도 사실 별로 이제 첨삭을 할 그냥 그 작품만 봐도 괜찮은 느낌인 게 사실 이게 뭐 이것도 사실 좀 편향적이긴 하지만 남자가 왜 다 이렇게 그려놨는지 근데도 이제 거기서 안에서 이제 느껴지는 형식과 재미와 그리고 여성의 어떤 내면 음. 그리고 그 독자들을 고려하는 목소리들 이를테면 뭐 그 독자들이 사실 뭐 여성의 내면을 모르잖아요. 뭐 여성의 내면도 알 수 있고 모르죠. 남자는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고두처럼 뭐 그냥 뭐 굉장히 좀 남자의 어떤 쓰레기 같은 마음을 그냥 그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 교수. 예. 매력적으로 음. 그렸어요. 음음음. 그래서 이제 그 파리에 이제 갔다가 오는 그런 서사의 어떤 스틸도 그리고 형식들도 너무 음. 이게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렇습니다. 네. 하긴 뭐 이 전하영 작가님의 이 그녀는 조명등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대상 탈만했죠. 정말 뭐 지금까지 모든 작품들이 대상 받을 작품은 꼭 어떤 한 끝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대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평론가님들도 다 알아본 거죠. 저도 인정을 하고. 어쨌든 저는 서희재 작가님의 0%를 향하여, 이거 제 취향이었어요. 좋은 발견이었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2022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한 권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